페이스메이커는 제가 알기로는 올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그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네.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당직자분들께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올인시키는 건지 올인은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의 변화죠. 대한민국 뭐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대로 못 살겠다. 빈부의 격차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사다리도 없어져 버리고요. 뭐 청소년들에게서도 뭐 희망이나 기대가 없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이걸 바꿔야 될 텐데 그 바꾸는 게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내는 주역은 국민일 수밖에 없고요. 앞에 나와서 몇 명이 잘하고 인기 얻는다고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역할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함께 해오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런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질문. 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SNS 건축차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애들 장난 같은 말이지만 네. SNS에 하다 보면은 뭐 표창원 교수님은 과거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보수 쪽에 가까운 길을 걸어오셨는데 네, 과거에 뭐 박정희를 존경했다 네. 그런 표현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네. 변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변명 이야기보다는요, 제가 쓴 책 보수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선 제가 1966년에 태어나서 살아오던 저희 환경 속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박정희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알고 자라왔고 그분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 제 친구는 그 성권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붙들고 뒷산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같이 죽재요.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살면 뭐하냐? 그 정도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저도 그때 울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 살아온 저희들의 삶과 과거 이 부분을 모두 우리는 속았다, 잘못했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라는 건 물론 국민이 일궈냈고 근로자 노동자들이 일궈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성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자는 거죠. 다만 그런 전제가 있어야만 그분이 행했던 독재와 그분이 행했던 사법적인 살인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잘못, 죄 이거는 반드시 물어야 하고 묻기 위해서도 그분의 공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과거에 그 일제치하에서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기록에 대한 검토와 보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수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쭉 밝혀드렸습니다. 네. 지금 요즘 시기에 청년들이 정치 참여가 되게 활보가 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뭔가 새로운 정치, 뭐 젊은 정치 이런 거 뜨거워하고 있는데 사실 새누리당이나 비교를 해가지고 딱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에 대한 뭔가 정치 참여에 대한 혜택이나 뭔가 끌어내는 모티브, 그러니까 동기부여 같은 게 사실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창원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입당한 지 3주가 아직 안 된 시간이라서 많이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 청년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묻고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역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정치의 그 많은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뭐 현실적이긴 하지만 뭐 당선이다,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것들로 집중되다 보니까 청년 비례에 할당을 해주고 그걸 어떻게 뽑을 건 여기만 집중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냥 비례대표 2명 뽑아주는 거 이외에는 그쵸. 딱히 별다른 지원이 없는데. 네, 그 자체도 지금 뭐 논란거리가 된 게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늘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의 그 실질적인 뭐 주인 역할이 가로막혀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방안을 물어보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참여와 청년들에게 정치에 참여를 통한 어떤 뭐 혜택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네. 제 말은 당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일단 그 우선 청년분들과 많이 만날 생각이에요.
전 당원뿐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을 많이 다녔고요. 강의하러도 다니고 학생들이 오라 그러면 거의 갔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못 갔지만 가서 이야기 나누고 당원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당원 가입 권유도 할 것이고, 그리고 과연 정치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또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진 뭐 힘이란 게 아직은 전혀 없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당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 검찰하고 우리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검찰하고 경찰인데요. 네, 그 경찰의 그 기소권 독립을 위해서 그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뭐 외국 영화에서 보듯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좀 우리들 마음에 드는 검찰 경찰로 다시 설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방법, 네. 아이디어 혹시 없으신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서요. 가장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헌법이죠. 지금 사실 대한민국 헌법이 그 87년 민주화의 산물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좋은 민주주의적 헌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부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란 것은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판사의 명령이거든요. 판사가 바라는 명령인데, 이것을 판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또는 판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라는 특정 직종에 국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그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이런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조항에 딱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여러 형태로 지금 형사소송법의 개정 145조, 146조 개정하고 무슨 뭐 서로 협의하고 막 해왔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영장을 청구할래 말래는 검찰이 결정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라든지 또는 검사가 저지른 범죄 이런 것들을 경찰이 수사를 끝까지 못 하거든요. 결국 가로막힌 게 그 영장 청구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헌법 개정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과 경찰 간의 그 가장 그런 그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형사소송법이 있고 또 하나는 조직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 경찰끼리의 그런 견제보다 더 강한 게 제3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지 그 안에는 경찰 고위간부와 검사들도 포함되어 있죠. 법관이나 정치인 등이 포함된 이런 특별한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단히 강한 그 홍콩이나 호주의 ICAC 같은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 그 방안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제안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요. 방안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현해 내기까지는 검찰이 가진 너무나 막강한 힘, 그리고 보시다시피 국회 내에 국회의원들의 분포를 보시더라도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법조인분들은 법조 3년이라서 서로 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그 법조인에 대한 비법조인의 견제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사실 만약에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다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 방안들 다시 시도는 될 겁니다. 근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때 사실은 관련자가 아닌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검찰이 제대로 못 잡으면 피해보는 분들은 약한 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때는 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 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선거가 있을 텐데 네. 선거를 앞두고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댓글 알바가 판칠 텐데요. 그걸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참 고통스러운 질문이십니다. 뭐 저 스스로가 직접 좀 피해자이기도 했고 개인적인 대응을 하다가 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셔야 되고 방법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그냥 구글링을 통해서도 어떤 아이디가 어떤 것들을 올리고 어떻게 주고받고 있으며 이 현황이 다 나오고 요걸 그 아이디의 개설자 이메일만 찾아내면 이메일 개설자 신분 알아내고 누군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그냥 수사 절차만 해도 사전적으로는 어렵지만 사후적으로는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제가 그 당시에 경찰대학교 그만둔 이유도 이건 정권이 안 바뀌면 밝히지 않는다.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 수사의 의지가 생기고 발본 세원되어서 그런 처벌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걸리겠구나라고 하고 안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한 사후적인 방지책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글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감시, 우리끼리라도, 그리고 자로라는 네티즌께서 네티즌 수사대로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지만 증거 자료 계속 확보해두고 빅데이터 분석해서 이런 방증 수집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사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분만 질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예, 옆에 계신,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남에서 평화의 소녀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마지막 말미에 예. 소녀상의 눈물을 미소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예. 그 말씀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민변에서는 이번에 이루어진 한일 합의가 무효의 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법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사실 국민들은 저희가 야탁광장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야탁이라는 곳이 분당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보수층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예. 저희 몰매만 맞지 않았다 뿐이지 욕설을 엄청 먹어서 제가 아주 수명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인데 그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런 게 늘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법을 전공하신 분의 입장에서 정말 원천무효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목숨을 걸고라도 한번 이거를 깨부셔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사실 원천 무효화라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이고요.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혀 서명이 이루어진 합의서가 없어요. 네. 양국 간에 쇼입니다. 그냥 쇼예요. 그래서 이행하지 않아도 전혀 어떠한 제재라든지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아베가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끝이다. 이런 망언 극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조약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호간에 서명한 합의서를 남기지 않는 대신에 이건 우리끼리 정상끼리의 명예를 걸고 지킵시다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안 지켜준다면 자기는 나름대로 극우 세력에 욕먹으면서까지 뭐 사죄까지 했는데 저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자기로서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빼앗긴 거다. 이러다 보니까 지켜라 하고 있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거든요. 이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가장 커다란 동력은 미국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에 계속 전화해서 합의하라고 종용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은 돈 안 쓰고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비한 친미적인 그런 그 우호적인 평화 안정을 이루겠다 이런 것인데 거기에 반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 합의는 효과가 없다 이행 안 한다 이래 버리면 미국이 미운털 박히게 되기 때문에 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효화라는 것은 원래 무효인 것을 무효로 확인받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뒤에서 소녀상 철거하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의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도 슬쩍 그 예산 정부 삭감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우리가 할 의미가 없는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켜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정권 교체가 돼야만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죠. 뭐 저는 계속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일정이 끝나서 너무 죄송하고요.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